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공부 좀 잘 되십니까?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표 좀 잘 짜셔서 아, 문제풀이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수업을 이제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좀 이론 정리가 좀 되셔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좀 이론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나 이제 개론 공법을 이제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하고 넘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당 파트에 대해서 좀 이론을 먼저,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좀 쉽지가 않으면 이론이라도 먼저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고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획표 잘 짜셔서 어쨌든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볼 수 있는 걸 자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뭐 제 밴드 아시죠? 뻔뻔세법 2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밴드 활동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밴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또 밴드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그래도 또 한 문제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요 수업 시간에, 요 인강 수업 시간에 모자란 부분들은 그 밴드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잘 활용을 하셔서 어떤 아, 세법, 네, 꼭 어렵지만은 않다, 접목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주차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는 우리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1페이지가 바로 이제 뭐냐면 이제 납셈의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이 파트는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뭐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되는 그런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된다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납세무가 발생되는 거고 확정은 납세무가 결정이 돼서 납세무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소멸이다 이렇게 학습을 했었지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론적인 걸 좀 이렇게 기억을 좀 되살려 가면서 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1단계가 있었죠? 1단계.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1단계는 우리가 납세무가 성립되는 단계, 발생하는 단계가 있었죠? 그러면 성립된 단계다면 이제 확정되는 단계, 세금을 결정하는 단계, 세 번째는 납세무가 소멸, 사라지는 단계다. 그 성립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네 가지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네 가지 과세 요건은 뭐였습니까? 납세문제가 정해지는 거다. 납세문제가 취득하는 거냐, 취득하는 자냐, 아니면 개인이냐, 법이냐 이런 것이 결정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정해져야죠. 토지냐, 건물이냐, 아파트냐, 그 다음에 얼마냐, 바로 과세 표준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가 몇 프로의 세율이 적용할 것인지. 자, 그러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세금을 확정을 지면 될 거예요. 그럼 확정을 짓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배웠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징수,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된다면 이제 소멸, 자, 세목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멸되는 우리가 사유가 있겠죠. 사유는 납부등이 있다. 그래서 납부등, 소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멸되는 여기는 사유가 중요했었고 얘는 확정 방식이 중요했었고 얘는 성립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다 출제가 많이 됐었던 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립 시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먼저 기간이 끝나면 성립하는 거 뭐가 있었어요?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가 있었죠. 네, 이런 기간을 두고 있는 세금. 그 다음에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 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은 등록면허세. 그러면 취득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 요것도 있죠. 그 다음에 기준일, 얘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얘는 기준일.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가 되는 거고, 주민세는 우리가 7월 1일 현재가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세를 따라 성립하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럼 본세를 따라 성립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과되는 세금.
그럼 부과되는 세금은 본세를 따라서 움직인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소멸되는 사유. 자, 소멸 사유 5가지 암기하셔야 되는데 얘는 납부, 그다음에 이제 충당, 부과의 취소, 그다음에 제척 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는 납충부재소, 납충부재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충당이 뭔지는 다 아시죠? 뭐 이제 민법 많이 하셨으니까 자, 채권 채무가 서로 상계가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세금도 체납된 세금이 있고 환급 세금이 있으면 서로 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과를 취소하면은 부과 취소함으로써 부과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다. 그렇죠? 다만 부과의 철회가 되면 부과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척 기간의 만료. 자,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과거의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과세권자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그러면 제척 기간은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선의적인 사유면 기간이 좀 짧아지고 악의적인 사유면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년이고 무신고는 7년, 사기 등일 때 10년이 되는데 상속이나 징여나 부담부 징여가 됐을 때는 10년, 15년.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무신고라든가 아니면은 부정신고가 됐을 때는 요거는 사기 등이 됐을 때는 15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거예요. 해석이.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이 되는데 우리가 고액국세라든가 고액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10년까지 연장이 된다. 그래서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이 되면 10년까지 된다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멸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부과의 철회. 자, 부과를 철회하면은 부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부과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 자, 합병은 승계사유죠. 승계사유. 사망도 승계사유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네, 틀린 것은 자, 1번 소득세 보시면 어때요? 소득이 발생하는 데다. 그럴싸해요. 문장이 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방금 정리했습니다만 소득이 발생이라는 것은 오늘도 발생할 수 있고 내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세 표준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계를 해봐야죠. 집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버는지 알아야 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과세 기간이 필요하죠. 과세 기간이. 그러니까 얘는 이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는 때다. 기간이 끝나는 때다. 자, 요거 함정이 빠지기 딱 좋은 주제예요. 그렇죠? 네. 자, 따라서 정답은 요건 1번이 틀렸죠. 1번.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세는 기준일 제도 몇 월 며칠 6월 1일 날. 그래서 6월 1일 시점에 납세무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대상이 결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행위세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 그다음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그다음에 지방세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죠. 1번. 그렇죠? 정답은 1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요 두 번째 문제 정도만 좀 정리해 두시면, 우리가 그 납세매 성립 시기를 좀 정리하는데 좀 용이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옳은 것으로만 우리가 묶인 것은 몇 개인가? 자, 그러면 기억에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일어나야지만 납세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가 성립하면 납세가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일 7월 1일인가요? 7월 1일은 얘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7월 1일이에요. 얘는 몇 월 며칠일까요? 6월 1일이 되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5. 이건 이제 X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절세 기준일, 네, 6월 1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그 과표가 되는 세모, 요걸 이제 우리가 독립세랍니다. 독립세. 독립세가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네, O. 그다음에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자, 예정신고. 요거 조심하셔야죠. 예정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하자마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다는 말일로부터 우리가 말일날 성립한다. 네,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거는 60일은 확정 시점이죠. 확정 시점. 그렇죠? 취득해야지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닌 거고.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5. 그 다음에 재산세는 6월 1일.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뭐였죠, 여러분들? 수시부가라는 것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가 수시부가 사유였었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얘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르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기억 맞고 그 다음에가 디귿, 그 다음에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네. 재산세는 우리가 6월 1일이었었죠. 네, 6월 1일. 그 다음에 수시. 자, 수시부가인데 수시부가는 맞는데 얘는 수시부가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가할 사유. 조세 포탈 사유. 조세 포탈 사유가 발생하는 때다. 이렇게 합니다. 사유가 발생하는 때다. 네.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네. 자, 수시부가는 수시부가할 사유. 네. 자, 아주 이것도 소화나무기 쉽죠? 네.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동그라미. 자, 거의 이제 성립시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스타일 문제로 제일 출제를 많이 했어요. 어떤 유형을 주고 맞춰봐라. 네. 옳은 것은 1번 사업소분 주민세. 방금 위에서 봤죠. 주민세는 그 지역에 있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이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는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날 납세만 성립해요. 네. 그래서 사업자라든가 일반 개인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2번은 이제 양도소득, 자, 지방소득세는 얘는 성격은 독립세예요, 독립세. 독립세긴 하지만 양도소득세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면 성립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기간이 끝나는 때죠. 그렇죠? 그러면 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기간이 끝나는 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이때가 돼야지. 그렇죠? 3월 말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는 때다. 네. 요게 되고 요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 딸려붙는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8월 1일 날인가요? 자, 재산세가 6월 1일이잖아. 얘가 6월 1일이니까 얘도 6월 1일이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12월 말일이에요. 자, 그럼 중간 예납은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6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 얘는 6월 말일이 돼야겠죠. 6월 말일이. 네. 그러면 얘는 6월 말일이 되죠. 6월 말일. 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소유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날이 10일이 아니라 이제 얘는 1일. 네, 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 4번은 어떤 그 중개 상황을 주고 이제 이런 문제가 동그라미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요즘은 이제 어떤 문제 추행 자체가 어떤 중개 상황을 주고 그 중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4번 보시면은 거자 개인 갑이 을로부터 그렇죠?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하였다.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세금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는 그런 얘기 되겠어요.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1번. 네, 1번.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렇죠? 증여. 그러면 증여받으면은 무상승계잖아요. 무상승계니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나요? 네, 발생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증여일 때는 취득시기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때는 계약일. 그렇죠? 계약일. 네. 그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기준일 6월 1일까지 6월이죠. 6월까지 등기하지 않았어요. 자, 재산세와 관련하여 을은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죠. 납세지 관할 장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자, 키워드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떠올려 봐야죠. 재산세 우리 배운 지 가물가물한데 자, 기억을 또 올려보면 우리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죠?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였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만약에 공부상 소유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부상의 소유자로 가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변동 신고를 해라. 이거죠. 변동 신고를 하시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갑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자, 이번 종부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 문제가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다 물어본 게 뭐예요? 취득세도 물어보고, 재산세도 물어보고, 종부세.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 이제 중개 상황일 때 손님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엔딩을 해줘야 되거든.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예.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냐? 예, 오예요, 오. 그러니까 원칙은 정부 부과가 되는 것인데 다만 신고를 원할 수 있다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4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합니다. 왜 40만 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면세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지문에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얘는 오히려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죠. 최저한세가 얼마예요? 6,000원이죠. 6,000원. 만약에 6,000원 미만이 됐을 때는 6,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포인트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의무가 있죠. 만약에 취득세라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납세의무가 없죠. 그렇죠? 자, 요런 거. 그러니까 40만 원 면세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무조건. 제목이 등록면허세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갑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지문들이 이제 헷갈린 건데 이게 이제 답인데요. 그러면 확정력이 없다면 생각해보세요. 확정력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정신고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 가산세를 내잖아요. 가산세. 그렇죠? 그러면 가산세를 내는데 확정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되지 아니한다. 이거 틀렸죠. 확정된다. 네.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자, 5번은 우리가 이제 확정이에요, 확정. 네, 5번은 확정. 5번은 이제 확정 방식입니다. 확정 방식. 그럼 우리가 신고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신고와 고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목에 따라서 얘는 신고도 가능하고 고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얘는 신고도 가능하고 우리가 고지도 가능하다. 네. 이걸 찾는 거였죠. 그럼 이 세금이 신고냐 고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확정된 시기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종합부동산세.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들? 원칙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 원칙은 정부부가인데 신고를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신고를 선택했는데 신고가 잘못됐어. 그럼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소득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다? 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고하는 때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소득세는 확정 신고가 원칙인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해당 취득세 과표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요? 신고죠, 신고. 그 다음에 인치세는 해당 인치세 과표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다? 자, 신고하는 때가 아니죠. 얘는 자동확정 세금이에요. 자동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네. 그 다음에 재산세는 해당 재산세 과표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다? 에이, 아니죠.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죠. 결정하는 때다. 그렇죠? 자, 이 얘기예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자, 뭐 방금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5번.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가 확정 문제인데,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번에는 지방세 찾는 거네요. 이건 바로 답이 나오지 않나요? 재산세죠. 취득세 신고, 양도세 신고, 종부세는 물론 종부세도 과세관청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얘는 국세잖아. 만약에 국세 찾으면 얘가 답이 되고 지방세 찾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뭐 요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 꼭 맞춰 주셔야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7번 문제 보시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데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는 때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신고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은 신고를 인정해 주는 거. 방금 본 게 바로 뭐예요? 바로 3번의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그렇죠? 종부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뭐죠? 얘는 신고 또는 보통징수. 양도세 신고, 예신고, 재산세 보통징수. 이렇게 열로 가겠죠. 그렇죠?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8번은 성립 시기와 확정을 동시에 물어본 주제예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납세무자가 과표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죠? 네. 5.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성립한다. 발생하는 때요?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렇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납세무자가 신고. 확정 신고가 몇 월달이에요? 5월달.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다.
6월일 날 성립합니다. 네. 그다음에 원칙은 납세문자가 신고하는 때요. 정부에 신고하는 때 정부부가죠. 정부부가.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면 성립하죠. 그리고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결정. 신고가 있는데 왜 지자체 결정합니까? 신고하는 때가 되죠. 신고. 자, 다음에 5번. 재산세는 기준일에 성립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지자체 신고하는 때요. 보통징수. 보통징수 되겠죠. 그렇죠?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문제는 소멸에 대한 문제예요. 9번 문제에서 14번 문제까지가 소멸입니다. 자, 소멸은 일단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소멸은 소멸 사유. 네, 소멸 사유. 사유 5가지 암기. 자,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제척 기간을 암기하고 있는가. 제척 기간을 암기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소멸시효를 알고 있는가. 요 개념의 두 가지. 사유, 제척 기간, 소멸 시효.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납부충당. 납동그라미, 충동그라미. 그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소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만료. 그렇죠? 납충부재소. 근데 합병과 상속이 됐을 때는 얘는 무슨 사유? 승계사유죠. 승계사유. 납세의 승계사유입니다. 승계사유. 합병과 상속은 납세과 승계돼요. 합병 법인이 승계가 되고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그렇죠? 네, 소멸되는 것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이거는 납부충당, 소멸시효완성, 제척기간.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3개. 자,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9번 동그라미 펴놓으시고 10번은 이제 제척기간을 물어본 거죠. 제척기간. 자, 이 제척기간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아까 우리 요약에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세목이냐 아니면은 상속세, 증여세 아니면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냐 이렇게 나눠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사기 등은 10년, 상속 증여, 부담부 증여는 15년. 두 번째는 무신고는 7년. 자, 얘 15년. 요거는 반드시 암기. 네, 반드시 암기. 그 외에 일반적일 때는 5년, 10년이 되는데 일단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키워드를 딱 보시면 키워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고서를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죠, 무신고. 그러면 무신고니까 얘는 몇 년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7년으로 가져야죠. 3번에 7년. 그렇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지문에 사기 등 그러면 몇 년? 10년.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부담부 증여 뭐 이런 단어 나와주면 몇 년? 15년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상속 증여는 상속 사실을 증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한테 이 집을 증여해 줬는데 등기 이전 안 하고 그냥 살게끔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알게끔 알아내려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유 있게 해석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문제 동그라미. 자, 얘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양도세 포탈. 그러면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양도세 포탈. 그러면 얘는 몇 년이 줄까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10년. 이런 문제는 꼭 맞춰 주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가 이제 12번. 이것도 동그라미. 자, 소멸시효는 기본이 우리가 5년이었어요. 5년이었지만 단 고액국세나 고액지방세가 됐을 때는 몇 년까지 된다? 10년까지 연장이 된다.
이 얘기야. 그죠? 고액국세나 지방세는 10년까지 연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과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각각 이렇게 연결된 것은,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고액 지방세는 10년까지 되지만 미만은 우리가 기간이 짧아져야죠. 5년. 근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자, 요런 문제 스타일이 출제될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딱 비교해서 좀 난이도도 있어 보이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방금 것들은 이제 기본 단어 개념만 알면 딱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지문입니다. 제척기간이란 키워드가 부가권이에요, 부가권. 그렇죠?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세금 누락 사실을 살펴보고 강제로 부과한다. 부가권이죠. 존속기를 말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없애는 걸 말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그건 뭐가 된다? 징수권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 자,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고 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진행기간에 뭐와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느냐? 없어요. 중단과 정지는 청구권을 스탑시키는 거야. 청구권을 스탑. 네. 청구권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권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을 멈추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멈추는 것인데 문제는 흘러간 요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중단, 정지. 그럼 중단과 정지가 있다. 그럼 중단은 흘러간 기간을 인정한다, 안 하는 거. 정지는 흘러간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전체 5년 중에서 2년의 시효가 흘렀어요. 그러면 인정받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5년이 남는 거고, 인정해주면 나머지 3년이 남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중단과 정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척 기간은 우리가 진행 기간에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에는 그러면 소멸시효는 있어요. 청구권 행사를 멈추는 거니까. 그래서 기진행된 시효의 이익을 뺏어버리면 중단이야. 인정해주면 정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주로 악의적인 사유는 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고지한다, 독촉한다, 압류한다. 요 최고장 날린다. 교부청구는 배당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얘는 중단이 되는 게 맞아. 논리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외울 거 없어요. 하지만 정지는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의적으로 내는 거예요. 주로 그럼 얘는 키워드가 뭐냐면 주로 기간을 유예시켜 주는 거야. 기간을 유예시켜 주는 개념이 됐을 때는 얘는 정지야. 기간을 유예시켜 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납할게요. 징수를 유예시켜 주세요. 아니면 체납 처분을 유예시켜 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정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중단과 정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4번 보시면은 바로 분납 나눠낼게요. 천지지변 등의 사업상 재해나 천지지변 때문에 유예해 주세요. 네, 압류를 유예해 주세요. 연단위로 낼게요. 그렇죠? 소송 중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무슨 사유일까요? 정지 사유. 그렇죠? 정지 사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고액 지방세니까 몇 년까지 가야 돼요? 10년. 그렇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자, 아직까지 중단과 정지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4번부터 또
또 고득점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고득점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방금 풀었던 13번과 14번 문제는 유사한 문제인데, 바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비교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만약 난이도를 높인다면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억해 보시면 역외 거래의 경우에 사기 등의 부중한 방법으로 우리가 포탈했다. 그럼 역외라는 것은 뭐냐면 해외 탈세 거래예요. 해외에다가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아니면 가상의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텍스 헤븐 지역, 보통 이제 조세 피난처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조세 협약이 안 돼 있고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나라에다가 이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위장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걸렸다. 그랬을 때는 10년 갖고 안 되겠죠.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아예 대놓고 사기를 친 거니까 얘는 이제 15년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외거래. 일단 역외거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해외 탈세 거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압류는 소멸시효 정지 사유다, 중단 사유다. 압류니까 얘는 중단이 돼야죠. 압류니까 얘는 중단 사유가 된다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부담보 증여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제척 기간은 달리 적용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잖아요.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다. 그러면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이 중에 채무액이 있죠. 채무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증여로 본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소중자는 요거는 증여세, 채무를 인수하는 거니까 요 인수 채무는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인수가 되는 거니까 유상취득, 요거는 이제 무상취득. 어쨌든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얘는 포인트를, 원래 제척기한이 양도세는 뭐 5년, 7년, 10년, 얘는 10년, 15년이 돼야 되지만 얘는 증여세에 맞춘 거거든요. 이 기간을 이쪽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달리가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요 지문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O가 되겠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상속과 우리가 증여. 자, 상속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가 명의신탁, 무신고. 그럼 원래 무신고는 몇 년이에요? 7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명의신탁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한을 더 연장해줘서 제축기한이 1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10년까지. 네. 자, 따라서 옳은 거니까 니은과 니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니을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가 되겠어요.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거는 무신고자가 하는 거죠. 무신고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신고자가. 그다음에 수정 신고는 과소신고자가 하는 거예요. 과소신고자. 이게 수정신고예요. 그래서 무신고자나 수정신고자가 하는 겁니다. 무신고자나 수정신고자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틀린 것은 그러면은 1번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하나요. 자,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무슨 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한 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그 지방세 과표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예.
결정 통제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을 팠네. 그러면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의 이제 입법 취지는 뭐냐면 늦게라도 신고해줘서 고마워. 늦게라도 수정해줘서 고마워. 이 뜻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야.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납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즉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거나 수정 신고했는데 납부하지 않았어도 혜택은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여기선 필요 없는 자료가 납부정가산세예요. 납부정가산세. 요거는 납부정가산세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3번. 자, 4번 갑니다. 기한 후 신고.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되느냐? 기한 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서를 우리가 제출했을 때는 그렇죠? 기한 후 신고했지만 기한이 왜냐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확정 효력이 없다는 것은 원래 확정 효력은 언제죠? 신고 기한 내에요. 신고 기한 내 신고로서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력이 있는 거야. 근데 이 확정 때 신고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제 확정 효력이 발생하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누가 하느냐? 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세 과표세액을 결정하고 지자체 장이 과세권자가 결정하겠다. 늦게라도 신고해 줬긴 했는데 그래 고생했어. 감면해 줄게. 대신 결정을 하고 통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정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닌 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신고를 했는데 내가 적게 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수정할게요. 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6번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를 비교한 문제예요. 자, 어쨌든 포인트는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수정 신고는 과소 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는 것이죠. 자, 틀린 것은 자, 1번 가봅니다.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 지자체 장이 그렇죠. 알 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지방세 과표세액을 결정하여 가산세를 붙여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했다면 원래 1개월 이내가 50%잖아요. 그럼 1개월 초가 3개월은 30% 감면을 받습니다. 30%. 자, 이거는 이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다. 요거 중요하죠. 1개월 이내 수정 신고입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가 1개월 이내면은 몇 프로 감면이에요? 그렇죠. 자, 비교해서 보면은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해주면은 50% 감면이 되는 거죠. 50% 감면이 되는 건데 수정 신고는 1개월 이내 해주면은 100분의 90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예, 요거는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비교하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없다.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 우리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신고를 늦게라도 고쳐서 신고해 줬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이지 납부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납세의무 확장 보충적 납세의무가 되겠네요. 자, 요 주제는 우리 그 포인트 10번에 있는 주제이지요. 자, 얘는 이제 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세금을 원래부터 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
그렇죠? 근데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어찌어찌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보충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보충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전체를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죠. 해당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체를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과 전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거죠. 이게 납세의무 확장이에요.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 가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의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여기 빵빵 법인이 있으면은 출자자가 책임을 져라. 그렇죠? 출자자가 책임져라. 그러면 출자자라는 사람은 과점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출자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1번에 한 명에서 무한책임사원, 네, 출자자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세 번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 이거는 과점주주를 묻는 건데, 여러분들 과점주주의 정의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죠? 50%를 초과하는 자죠. 초과. 그러면 50%는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없죠. 그렇죠? 초과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되겠네요. 답은. 그다음에 4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무한책임사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로 갑니다. 18번.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양수도가 되겠죠.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 그럼 사업권을 넘기는 사람을 우리는 사업양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양도인. 그다음에 넘김을 받는 사람을 사업양수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업권을 넘김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양수인이랍니다. 넘긴 사람이 사업양도인. 그럼 양수인이 몇 차 납세면 지는 거예요? 2차 납세면 지는 거죠. 2차. 그렇죠? 2차 납세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세금, 사업에 관한 우리가 세금 조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금 봅니다. 사업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족분만큼 책임지는 거죠. 부족액을 책임져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2번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사업에 관한 세금이에요? 아니죠.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세금이 아니죠. 사업과 무관한 세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가 되겠어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를 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자, 포괄 승계. 그렇죠? 포괄 승계. 그럼 포괄 승계는 채권채무가 다 넘어오는 거죠.
채권 채무가 다 넘어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 사업이 양도 양수화 됐을 때는 양도하기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에 관한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 모자라도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2차 납세금을 져라. 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를 현재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지방세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납세의무라는 것은 확정 채무인데 확정된 세금인데 이걸 못 냈어. 그 못 낸 거를 책임지라는 얘기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성립만 된 거예요. 요건만 파악된 거야. 다시 말하면 부족 세금이 얼마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내는 겁니까?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유사 문제가 14회 때 우리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나온 적은 없지만 사업양수도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실무에서도 상가중개 같은 거 할 때 이 사업양수 계약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포괄승계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조세 채권과 다른 채권과 관계. 자, 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그 요약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또 풀어갈게요. 자, 이 부분도 2, 3년 주기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쟁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쟁점이 이거죠. 쟁점이 조세 채권 사이 우선 관계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사법 배우실 때 그 경매 집행 들어가면 우선순위 따지죠. 맞죠?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핵심 요약 기본 강의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빵빵 은행도 관여가 돼 있고 여기에 과세관청도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자도 껴 있어요. 세입자. 세입자 보증금이겠죠. 요 값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압류해서 경매 집행 들어가면 이때 중요한 포커스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면 조세채권과 그렇죠?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거죠.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관계를 따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다툼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조세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일이 법정기일인데 그 법정기일 앞에 만약에 담보가 돼 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먼저 가져가는 거고 법정기일에 담보가 돼 있다면 세금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다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일이라든가 아니면 고지서 발송일이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일이 있어요. 이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날짜 먼저면 얘가 다 가져가는 거고 얘가 뒤로 오면 세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보다도 우선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뭐였죠? 바로 세입자 보증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 문제가 과거에 뭐 1차면 1차만 내고 2차면 2차 내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를 다 같이 섞어서 문제를 만들어서 믹스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포인트는 우리가 소액보증금, 그렇죠? 그 다음에가 몇 개월치 임금채권, 3개월치 임금채권, 퇴직금 등을 말한다. 요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가장 최우선 순위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집행비용입니다. 집행비용. 강제 집행비용이다. 이게 이제 1순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당해세는 항상 우선한다. 항상 우선한다. 당해세는 항상 우선한다. 네. 뭐에 우선한다?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자, 취득세 당해세에 해당이 돼요? 등록면허세 아니에요. 재산세 해당이 되고 종부세 해당이 되고 양도세 해당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재산세, 종부세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지방교육세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특별세, 네, 얘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출제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툼을 하면 바로 이제 이거죠. 당해세는 법정일 앞에 피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근데 그것이 항상 우선해요.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는 해당되는 세금이 재산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 재산세, 자, 재산세, 병이세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죠. 그 다음에 재산세에 딸려붙는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증여재산이니까. 근데 얘보다 이기는 게 3개월치 임금채권, 소액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공익비용, 이게 집행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일 앞에 담보된 채권이 있습니다. 기타 채권이 되어 있죠. 자, 어쨌든 3번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세금끼리 부딪히면 어떡할 거냐? 그럼 만약에 얘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은행하고,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하고 지방세가 부딪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법률행위를 먼저 취한 자가 가져가자. 그래서 얘가 1순위가 담보, 2순위가 압류, 3순위가 교부청구. 담합교가 되죠. 담합교. 담보, 압류, 교부청구.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는 제일 먼저 집행하는 게 강제징수비, 체납천비. 2순위가 우리가 국세지방세, 원금이고 그 다음에가 가산세, 가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1번 갑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원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 그 다음에 가산금, 징수비 어떤 게 제일 우선해야 될까요? 집행비용이 제일 우선이 되는 거죠. 집행비용이. 그렇죠?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죠. 4번. 강제 징수비가 1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금이 2등. 그죠? 3등이 가산세. 국세는 가산금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가산세만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 얘기는 당해세가 아닌 것은, 당해세가 아닌 것은, 그러면 당해세가 아닌 거는 뭐예요? 1번의 취득세, 그렇죠? 그다음에 종부세, 소방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재산세 딸려붙는 지방세, 이거 다 당해세라고 봐야죠, 그렇죠? 해석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법정일 앞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찾으라는 거예요? 당해세 찾으라는 거죠. 당해세를 찾아봐라. 지금 이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당해세를 찾아봐라. 그럼 당해세, 종부세 당해세인가요? 네. 취득세 당해세가 아니죠. 그럼 취득세가 당해세가 아니니까 딸려붙는 지방교육세도 당해세가 아니야. 등록면허세 아니야. 종합소득세 당해세인가요? 아니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당해세인가요? 네, 얘는 당해세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4번처럼 이제 물어볼 확률이 충분히 많이 시험에 낸다면 좀 문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1번 지문은 자, 이거예요. 만약에 세금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세금끼리 부딪히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랬을 때는 법률 행위를 먼저 취한 자가 다 가져가자. 지금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지금 보시면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담보가 있고 압류가 있어요. 그럼 담보가 먼저라는 거죠, 해석이. 그렇죠? 자, 두 번째,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하나요? 그렇죠? 예, 우선하나요? 종부세가 당연히 우선하죠. 당해세니까. 그다음에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죠.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저당권 설정했어. 그러면은 법정기일이 신고일이죠. 요 앞에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우선해야 돼요? 그렇죠? 저당권이. 왜?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니까 법정기일의 순위가 따져야겠죠. 따라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우선합니다. 그렇죠? 저기 5가 되겠습니다. 4번.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할 때 강제 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강제 집행 비용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당해세가 우선한다는 거죠. 당해세.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따른 담보채권을 우선한다. 예. 이게 뭐라고요? 당해세는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세 가상 체납 처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먼저 걷어야 될까요? 급한 것부터 걷어야죠. 그러면 어떤 게 급해요? 원금이 급해요? 집행비용이 급해요? 집행비용. 얘가 1등이지. 이게 집행비용이거든요. 재산을 압류, 매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금. 세 번째가 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을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종 3개월씩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은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을 우선한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무신고한 소득세 법정기일은 고에서 도달일이다. 예, 무신고죠, 무신고. 무신고는 고에서 도달이다. 도달일이다. 이게 바로 법정기일이 되죠. 법정기일. 그러면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되겠죠. 그렇죠? 신고일. 자, 그 다음에요. 근데 무신고한 법정기일은 도달일이고 신고한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제 고지서를 보내면 이제 도달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도달한 날이 지연될 수도 있고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이 도달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고지서를 발송하면은 발송대장이 있어요. 발송대장. 우리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발송대장에 직인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어떤 경합이 붙였을 때 권리관계 경합이 붙였을 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저당 설정은 우리가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신고일은 신고 날짜 이거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 자, 요런 거 좀 주의하셔야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은 지방세 우선한다. 예. 소액 보증금은 우선하는 거죠. 그렇죠? 소액 보증금은. 그래서 우리가 당해세나 이런 근저당 저당권보다도 소액 보증금, 3개월치 임금 채권, 퇴직금 얘보다 이기는 것이 집행비용.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5번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얘는 이제 어떤 문제냐. 1번. 지방세 체납처분비는, 자, 체납처분비는 최우선 변제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합니다. 자, 두 번째. 우선 변제 임차 보증금은, 자, 3개월치 임금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우선 변제 보증금은 국세 가산세 우선합니다. 그렇죠? 3번. 소액 임금 채권, 3개월치 임금 채권도 우선합니다. 네. 4번. 자, 교부 청구한 국세는 선압류한 지방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자,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금 중에는 담보, 그 다음에 압류, 그 다음에 교부 청구 이거예요.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이겁니다.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세와 지방세는 평등주의에 따른 동순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 평등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집행하기는 세금이 이긴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국세 우선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고 있는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집행비용이 1등, 소액보증금, 3개월치 임금채권, 그 다음에 당해세, 법정기일 앞에 있는 담보된 채권. 요게 순서잖아요. 그러면 1등 찾아야 돼. 1등 찾으면 체납처분비, 얘가 1등이잖아요. 체납처분비, 얘가 1등이죠. 1등. 그러면 니은 찾아야 돼. 니은. 그럼 니은이 아닌 건 얘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급한 게 뭐죠? 최종 3개월치 임금채권. 그렇죠? 미음 알겠네요. 니은. 그럼 얘 이제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3번으로 압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개만 알아도 얘는 이제 압축이 돼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올까요? 네, 3개월치 임금채권. 그러면 이제 법정기일 가지고 따져야죠. 법정기일 앞에 담보채권이 왔느냐, 법정기일 뒤에 담보채권이 왔느냐. 그러면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저당권에 따른 담보채권이 왔다. 이렇게 왔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야? 세금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이.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우리가 담보된 채권이다. 그러면은 뭐가 와야겠어요? 그렇죠. 리을이 와야죠. 리을. 자, 정답은 그러면 니은, 미을, 리을로 압축되는 거니까 얘는 아니죠. 그러면 리을 다음에는 요 관계니까 그 다음에 비읍, 리을 다음에는 이제 비읍. 법정일 이후에 설정된 담보채권이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임금이 오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일반 채권이 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큰 흐름은 집행비용이 1순위, 최우선 변제, 2순위가 3개월치 임금채권, 소액보증금, 3순위가 당해세, 그 다음에 법정일 앞에 설정된 담보채권, 아니면 법정일 뒤에 있는 세금, 이런 수로 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제도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불복 제도 및 우리가 서류의 송달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교재 54페이지 갑니다. 54페이지. 자, 먼저 펴놓으시고. 조세불복은 여러분들 어떤 제도에 있었죠? 세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에 있었죠. 자, 그럼 국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방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불복 청구인.
그러면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은 얘는 뭐예요? 임의 절차 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한테 하고 결정은 30일 이내 합니다. 대신 모든 청구는 90일, 90일, 90일이에요. 반면 우리가 이제 지방세는 이제 90일 내에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안 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는 일반 심사청구하고 감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도 이제 안 되면 이제 소송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을 거치면 1심, 2심, 안 거치면 이제 1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결정 기한은 이제 90일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모든 청구는 9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지방세는 결정기한이 90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심판 청구나 감사원 심사 청구. 이때 주의할 점은,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얘는 일반 심사 청구가 없다는 거야. 일반 심사 청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심사 청구가 없다. 감사원에 따른 심사 청구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안 되면 이제 소송입니다. 자, 결정 기간은 다 90일, 감사는 3개월까지 연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조세불복 문제부터 이제 풀고, 그다음에 취직세로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남은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조세 불복 절차 중 거칠 수 있는 순서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방금 우리 그림 봤었잖아요.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심사 청구할 수 있죠. 심사 청구는 필수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 청구한 다음에 소송할 수 있죠. 2번 심판 청구했 다음에 간 다음에 소송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의신청 심사 청구 소송할 수 있죠. 자, 4번도 같은 맥락. 그런데 이의신청 심사 청구 다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심판이나 우리가 지방세 감사원 심사 청구는 둘 중에 하나만 거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를 갔다가 뭐 여기 오고 다시 심판청 갔다가 심사청, 이건 안 돼요. 둘 중에 5어입니다. 5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청구하자가 됐어요. 90일 이내에 청구하자. 자, 두 번째 이의신청 거치는 심판 청구도 90일 이내에 청구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이때 결정기간은 지방세는 90일이죠.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그 90일 내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우리가 그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뭐 결정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청 다음에 결론이 빨리 안 나면 그 다음 단계 심판청구로 가라, 이런 얘기 되겠죠, 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 요 4번 조항 별 표시해 놓으시고,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제가 이런 강의 때 설명드렸냐면, 이것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집행은 아니불자 부정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집행 정지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세불복 중이라도 이의신청 심판 청구 중이라도 행정집행이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한다거나 독촉을 한다거나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매 처분은 정지시켜야 돼요. 공매는 계속 이걸 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0일이 아니라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이걸 우린 집행정지. 그러니까 이 부정지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조세불복 제도를 빙자해서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집행은 집행이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압류했는데 납세자가 이기면 어떡할 거냐? 이기면 다시 풀어주면 돼요. 압류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신청을 했는데 재해를 입었어요. 아,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기한이 늘어나야죠. 14일까지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어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3번 문제랍니다. 이 신청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으로 합니다. 과태료, 키워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에요. 과태료. 그러면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이 신청에는 심판 청구를 통해서 또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치 약간 좀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기서 여러분 딱지를 쪘어요. 근데 또 한 10m 갔는데 교통경찰관이 또 뛴다고 합니다. 아, 방금 뛰었는데요? 그렇죠.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방금 설명드린 요 얘기죠. 자, 심판 청구는 그 행정처분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집행부정지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30일까지 공무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집행정지.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불복 청구 절차 또는 감선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감선의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냐. 이게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소송이 불가하다. 아, 얘는 국세와 더불어 지방세도 직접 행정소송이 불가합니다. 직접 행정소송이 불가하다. 이거야, 직접 행정소송 안 돼요. 직접 행정소송은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관한 불복은 불복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행정심판 전지주의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4번. 이 신청인은 청구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소액이야. 소액이 됐을 때는 그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종, 배우나의 사촌 이내의 혈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 심사 청구나 심판 둘 다 하나 거치면 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소액 기준 1,000만 원, 요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합니다. 서류의 송달. 이 서류의 송달은 이런 거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서류를 보내주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의 송달 방식은 원칙적인 방법이 있고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인 방법은 우리가 우편 송달 있고 교부 송달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송달이 있습니다. 근데 우편 교부 전자 송달이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얘는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럼 공시송달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공시송달 이렇게 얘기하죠. 공시송달. 자,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4번. 주간신문에도 게시한 경우에도 공시송달 조정이 있다. 자, 우리가 이때 게재는 일간신문이에요. 일간신문.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제 세무서 게시판에 시군구 게시판 다 게시를 하고요. 뭐 이건 이 신문에 게재하려면 광고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신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교부 송달의 경우에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 교부할 수가 있다. 네, 다른 장소에 교부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송달고지 이 사람이 뭐 하긴 요즘은 뭐 종로가 사업장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주로 신규 오픈을 또 강남에 낸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강남으로 보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거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럼 강남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직원 종업원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에요? 아니죠. 두고 올 수 있다. 놓고 올 수 있다니까 유치송달이 되겠죠. 그러면 유치송달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유치송달. 두고 올 수 있다. 놓고 올 수 있다. 유치송달이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교부송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3번은 저희가 되겠습니다. X. 그 다음에 4번. 납세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는 일반 우편에 따라서 송달할 수 있다. 일반 우편. 일반 우편이 아니라 고지는 꼭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왜 등기는 일반 우편은 부달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등기에 따라서 가야죠. 그 다음에 고지와 독촉 관련된 서류는 연대 납세무자 중 그 대표자.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자,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처음 본 지문일 수 있는데 독촉장을 발송을 했는데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지서를 발송한 다음에는 독촉을 해요. 독촉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는 압류야. 그 다음에는 압류가 됩니다. 그러면 고지하고 독촉한 다음에는 이제 압류인데 만약에 고지 독촉은 그다음에 압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아니죠. 이거는 각자에게 송달해야 돼. 왜? 대표에 송달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압류를 하려고 갔더니 대표자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재산이 많아. 이 대표자는 시중이 안 좋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모두에게 송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 그렇죠? 그다음에 5번입니다.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시송달. 그러면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우편송달도 안 되고 교부송달도 안 돼요. 우편이나 교부송달이 안 돼. 그랬을 때 진행되는 게 공시송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자 5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다. 해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하다. 그러면은 얘는 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있어요? 자, 이분 홍콩에 있어요. 홍콩에 있으면 송달을 못하죠. 공송달해야죠. 그 다음 2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분명치 않아. 자, 주소지 확인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돼서 와요. 그럼 송달이 곤란해. 그러면 당연히 공시할 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4번이 답인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 서류를 둘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유치송달. 그럼 유치송달은 전달해 주는 거니까 교부송달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2번 이상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 안내 송달이 곤란하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방문했지만 못 만났어요? 그럼 공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송달 정리해봤습니다. 어쨌든 공시송달의 의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송달이 무엇인지 이 내용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취득세로 합니다. 자, 우리 취득세, 우리 시험에서 한 2문제,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동안 취득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취득세 특징, 뭐 특광도세냐, 보통세냐, 물납분납이 되느냐, 면세점이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요 납세무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납세무자.
그러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시 승계 취득하는 자 또는 간주 취득하는 자가 되는데 이 판단은 사실상 취득하는 자와 간주 취득자, 특히 과점주죠.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꼭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하는 자의 뉘앙스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자. 그다음에 과세 대상은 부동산, 준부동산, 회중의 조안의 광어에는 뭘 깔고 임모, 그러면 자연산 양식업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암기하셔야겠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이게 역시 우리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적용순서가 취득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으로 가고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자. 그다음에 취득가액의 범위가 됐을 때는 취득가액과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이 직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간주 취득이 됐을 때는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었을 때는 그 증가된 것만큼을 치러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자 뭐가 있냐? 표준세율과 특례 중과세율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특히 표준세율 요거 꼭 외워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인데 이걸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 시기, 승계, 간주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풀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징수는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세점이다.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중과산세, 얘는 사주세의 80%죠.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7번, 8번도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인데 가장 출제 많은 게 이제 4번, 5번. 자, 나머지도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거 한번 보죠. 1번 문제 봅니다. 우리 교재로 가보면 교재로 쭉 넘어가셔서 자, 문제 풀고 중요한 그 핵심 요약은 차후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1번 문제. 1번부터 우리가 2번, 1, 2번 문제가 바로 취득세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요 정도의 용어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1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2022년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취득세는 기억에 특별징수제도다. 특별징수가 아니라 얘는 뭘까요? 신고납부제도죠. 신고납부. 얘는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특별징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 어떤 게 있을까요? 얘는 지방소득세. 그렇죠? 자, 얘는 신고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가 있나요? 얘는 분할납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이 있나요? 물납이 없습니다. 세부담의 상한 없습니다. 면세점 있나요? 네. 기한후 신고 있나요? 기한후 신고.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신고하는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 있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있나요? 소액징수 면제 없습니다. 중과산세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부담의 상한은 이거 어디 있었죠?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어떤 세금이 있죠? 재산세가 분할납부가 되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분할납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납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가능하죠? 재산세. 1,000만 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없지요. 하지만 재산세 있고 종부세 있어요. 네, 그렇죠? 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은 취득세가 있고 기한후 신고제도는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하는 것이 기한후 신고가 되는 거죠. 네, 소액징수 면제 제도는 있느냐 없냐?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죠? 면세점이 있다고 그랬죠.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는 그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산세는 얘는
뭘까요? 사실상 취득을 하고 and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매각을 해요. 그러면 얘는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곱하기 80%를 붙일 수 있다. 요겁니다. 산출된 세금에 80%를 붙일 수 있다. 이게 중과산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음, 비읍, 이응이 되겠습니다. 미음, 비읍, 이응. 네. 그러면 따라서 정답은 3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취득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이다. 3가지가 있습니다. 2번, 전세권과 지상권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과세가 되느냐. 자, 용익물권은 취득세 과세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3번,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다면 취득으로 보자. 실질과세니까요. 그러면 소유자는 양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매매, 교환 등의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가 되나 상속, 증여, 기부 등의 무상승계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무상승계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과세하죠. 4번은 과세해야지. 4번은 과세를 합니다. 과세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상승계든 무상승계든 다 과세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비상정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 설립 이후에 주식을 취해서 과점주가 됐어요. 그렇죠?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그 회사의 자산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금을 진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자.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과표가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세율을 부과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행위를 따질 때는 유무상을 따져야 한다. 안 따지죠. 원시취득, 유상승계, 무상승계 다 들어갑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취득세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 별표시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우리가 정리할 게 이거죠. 과점주주는 정리할 게 자, 과점주주. 일단은 과점주주는 첫 번째는 개념이에요. 개념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이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다?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겁니다. 50%를 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는 과점주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표는 해당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게 이제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세 번째는 지분율은 우리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비과점에서 과점으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과점 주주에서 다시 과점 주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점 주주에서 비과점 주주에서 다시 과점 주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과점 주주에서 과점 주주로 갔을 때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전체 비율이 되는 거죠. 전체. 그 다음에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역시 증가 비율. 그 다음에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 됐을 때도 증가 비율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제일 우리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는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냐? 이게 이제 과표가 되는 거고, 세율은 2%의 특례 세율로 가고 있지요. 요 네 가지를 꼭 정리해 주셔야 돼. 아셨죠? 정의, 과표, 지분율 산정 요령, 세율.
자, 그리고 딱 한 번 봐줄 때가 있었죠. 자, 우리가 과점이니까 규제하는 논리는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과점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론 강의 때,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뭐 호프집을 하더라도, 음점을 하더라도, 가족끼리 많이 하지 않냐. 그렇죠? 특히나 요즘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땅 사는데 뭐, 여기에 무슨 뭐, 대단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사결정이 빠른 구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 기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냐면, 자, 딱 한 번 봐주는데 단 설립 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립 시 과점 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점 주주 간주 취득. 자, 한번 1번 과점 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원 한 명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의 합의. 자, 발행 주식 또는 투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100분의 50은 과점주가 아닌 거죠. 자, 맞고요. 그다음에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그렇죠. 연대 납세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됐을 때는 납세물을 부담한다,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담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 과점주주로. 자, 임의 과점주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과점주주로 출발할 때는 결론은 똑같아요. 종착점은 다 증가분이야, 증가분. 예를 들어서 60에서 70%다, 10%. 60이었다, 30이었다, 80%. 그러면 60에서 80이면 20%. 자,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미 과점주주로 출발했다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어떤 말 나와줘야 돼요? 네. 자, 여기 네 번째 줄입니다.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과점주주였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야. 60%, 그 다음에 72%. 그런데 얘가 70% 늘어났어요. 그러면 최고 비율이 없었다면은 10%만큼 과세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둘 중에 최고 비율은 72%잖아.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증가된 것이 없잖아요. 증가된 것이 없는데 이 세금을 왜 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무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예. 보통 이제 이런 시행사가 무슨 뭐 땅 하나 사는데 무슨 뭐 상장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 들어가겠죠. 그렇죠?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기억에 아닌 것은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됐다. 이랬을 땐 납세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자, 니은 과점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 과점주가 됐어요. 그러면 비과점주주가 최초 과점주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 납세물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때는 전체 비율만큼 납세물을 져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과점주주로 출발했는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된 주식의 비율이 증가됐다. 아, 비율이 증가됐다. 그러면 과세가 되겠죠. 증가분만큼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의 변동이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점주주가 60%인데 갑을병이가 있어요. 근데 갑이 30%, 을이 20%, 얘가 10%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60%로 바뀐 거야. 근데 얘가 지분 비율이 25%, 뭐 10%에서 20% 줄고, 그러면 10%가 얘는 25% 늘고, 얘는 15% 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60% 지분 비율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과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자, 2개가 되겠죠. 2개. 즉 아닌 거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리을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박스 내용을 주고 골라봐라 이런 문제 유행이니까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주식수를 주고 분석을 해봐라. 자,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나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질어질 하겠죠. 네, 어질어질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네 50%, 그 다음에 얘네 60%, 얘네 30%, 얘네 70%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과점이죠? 60% 과점이죠? 예, 비과점이죠? 과점이에요. 그럼 비과점이나 과점일 때는 전체,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됐을 때는 뭐가 돼요? 증가된 10%에 대해서만 납세를 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접근하면 간단한데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비율을 분석해서 유형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암기만 하면 되겠죠. 자,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자, 중요한 거 회중회 조안에 무슨 해? 광어권, 어권, 회원권. 그 다음에 광어회를 먹으려면 나물 깔고 먹어야 돼. 임모. 자연산 양식, 양식, 어권. 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자, 갑니다.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목적물이 아닌 것은 회원권 들어가지요. 등기된 임차권 안 들어가죠. 골프회원권 들어가죠. 토지 들어가죠. 승마회원권, 회원권이가 들어가죠. 자,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가 됩니다. 취득세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7번 동그라미. 이거는 취득의 유형과 대상 같이 물어보는 것인데요. 자, 가봅니다. 보유 기업, 보유 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바뀌어서 가액이 증가.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과세. 그 다음에 임시응행자 공사 현장 사무소 등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라고 하죠. 임시. 그러면 온전한 건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얘는 비과세가 돼야죠. 네. 그 다음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았어. 과세해야겠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가능증 원시 취득이죠. 과세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업 디귿 리을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갑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경우에는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토지 다 들어가야죠. 자, 2번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다른 구조물 설치하는 시설물, 네, 시설물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네, 이것도 들어가야죠. 4번입니다. 부동산, 차량, 기장비,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자. 그렇죠? 근데 실제 현황을 몰랐을 땐 공모사. 그래서 공부와 실제가 불일치했을 땐 사실상 현황을 따라가는 것이죠. 5번 개인 간의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는 과세하지 않느냐 한다. 왜 안 합니까? 교환 거래는 유상취득인데. 그렇죠? 유상취득이니까 과세가 되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9번 봅니다. 틀린 것은 1번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 물론 뒤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표준, 특례 뭐 다 있죠. 그다음에 5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점 제도를 말하죠. 면세점. 자, 이거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차량, 기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자, 여기까지 밑줄. 얘네는 원래 원시든 승계든 다 과세해야 되는데 원시 취득일 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승계할 때만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시 취득일 때 과세하게 되면 원가 부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승계할 땐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과 징여죠. 상속과 징여는 무상승계니까 들어가야죠. 네. 답은 2번. 4번. 예, 여기 문항이 좀 잘렸네요. 자, 그건 4번.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상속일 때는 신고기한이 60일이 아니라 자, 밑줄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개월까지 연장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했습니다.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슨 신고? 기한후 신고 밑줄. 과소신고자는 수정신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어쨌든 요거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용익물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요것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모자, 과표, 세율, 자,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